그 메슬로의 그 욕구 그 피라미드 있잖아. 보면은 가장 아래 이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행복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윗세대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생존에 대한 그 욕구는 많이 충족되었고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인터뷰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행복과 자아 실현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어렵다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사람에서 첫 번째로 좀 새로운 기획을 준비해 봤어요. 다름 아닌 작가님을 모시고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침 제가 최근에 하미나 작가님과 신간 상처 퍼즐 맞추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미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하미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미나 작가님하고 저는 이 책을 내면서 서로 언니 동생 하는 그런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도 반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야 먼저 자기소개 좀 먼저 해줄래? 저는 하미나 작가라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현정 언니와 함께 상처 퍼즐 맞추기라는 책을 냈고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9월에 첫 책인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미나야, 그 이번에 우리가 책 나온 게 이제 벌써 한 열흘쯤 됐더라고. 이 책을 우리가 준비한 게 한 1년 반 정도 됐었나?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해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어때? 감회가? 나는 근데 항상 책이 나오긴 직후에는 항상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아. 왜 그렇지? 왜냐면 나는 글쓰기로 내가 얻는 게 있어서 좋아하거나 하기보다는 글 쓰는 거 과정 자체가 되게 좋고 책을 만드는 과정이 늘 행복하고 좋은데 책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 결과에 내가 굉장히 일희일비하게 돼. 그래서 자꾸 이제 확인하게 되고 뭔가 이게 잘 팔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리뷰가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훨씬 이렇게 많이 그 에너지가 쏠리게 되는 게 약간 다운되는 것 같아. 막상 출간이 되면. 나도 살짝 그 몇 개 그 온라인 서점 리뷰 봤는데 리뷰는 10점 만점이더라. 그럼 좋은 책인데. 혹시 책을 쓰고 나서 좀 아쉽거나 이 부분은 좀 뭐 길게 쓰거나 뭐 아니면 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 나의 아쉬움은 항상 나는 더 길었으면 좋겠다였지. 그렇구나. 모르지. 이거 책은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거고 언니랑 나랑 더 편지를 나누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예 처음에 편지를 나눌 때 이걸 출판을 생각은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언니 얘기대로 좀 덜 솔직할 수밖에 없었던, 독자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됐어.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나도 이제 작가로서 더 활동을 하게 되고 언니도 더 이후에 어떤 우리에게 인생에서 벌어질 일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런 것이 더 포함된 긴 호흡에 뭔가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 나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 책이 여기서 중단된 건 좀 내 책임도 있잖아. 내가 너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는 사실은 할 기력이 없었거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책을 또 구입해서 읽어보고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 왜 한참 재밌으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끊으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내가 기력이 없어졌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더 썼어야 됐나 나도 조금 아쉬움이 드는데 뭐 우리가 상처 퍼즐 맞추기 2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 언니가 멈춘 것도 사실 좋았어. 왜냐면 나는 잘 못 멈추거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계속 막 미적지근하게 더 나올 때까지 막 뭔가가 나올 때까지 막
프로젝트를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있는데 언니가 딱 그 지금 상태에서의 나의 컨디션과 그 체력을 고려해서 아 이만하면 됐어요 하고 딱 그 끝맺는 거에서 난 사실 되게 많이 배웠어 사실. 그렇구나. 엄청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아, 정말 좋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그러면 우리 이 책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 왜 그렇게 너나 나나 이렇게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이야기든지 물론 주로 우리는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어떤 자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았지만 그러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쓰는 일을 계속할까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일 것 같아. 너는 왜 네가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고 있다고 표현하니까 좀. 근데 맞아 그런 거 있지. 왜 집착하나? 왜 이렇게 미친 여자들한테 집착하나? 그런데 난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그냥 그래 뭔가 항상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뭔가에 계속 천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야 돌이켜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 같고 내가 한참 그거에 막 집중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내가 이 주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모른 채로 그리고 왜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거를 하고 있는 기간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미기어톡도 그렇고 여성 우울증이라는 주제 자체가 나에게 그랬거든. 한 2017년 이때부터 뭔가 계속 내가 여성 우울증에 엄청나게 집착한 상태로 있다가 책이 나오고 나서야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또 한 번 사람들한테 읽히고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내가 진짜로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왜 이거에 자꾸 끌려 했는지를 되게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언니가 나한테 답장을 보내준 거에서 나는 되게 힌트를 많이 얻었는데 왜냐면 나한테서는 그 우울증, 어쨌든 고통에 대한 그 탐구가 글쓰기랑도 너무 연결되어 있는데 글쓰기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 계속해서 더 진실한 걸 찾아가라고 요구한다고 느낀단 말이야. 더 진실한 걸 찾아. 이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우울증, 고통, 뭐 자살 이런 정말 그 너에게 바로 떠오른 그 문장이 정말로 너 거야? 너의 진짜 생각이야? 라고 묻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한 탐구가 가장 그 진실한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꾸 끌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 나도 좀 그런 이야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은 뭐 예술작품, 그러니까 꼭 문학이 아니라 다른 예술작품들도 그렇고 뭐 죽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다들 천착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책에도 썼지만 어떤 중력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동시에 아름다움도 있고 또 회복과 연대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인간 삶의 어떤 핵심이자 그런 수정 같은 거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만큼 아마 너나 나나 이렇게 주변의 어떤 부수적인 거가 아니라 되게 핵심적인 거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리고 그게 우리 편지를 나누면서 그 점이 약간 우리가 통했다고 느꼈거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네. 뭔가 핵심으로 계속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대화를 그렇게 진심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게 사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되는 것 같아. 안 그러면 되게 답답하고 그치. 맞아. 혼란스럽고 그 대화가 왜 이상하지? 뭔가 그 핵심을 피해가는 듯한 그 모든 것들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치. 이 책에서 우리가 잠깐 부딪혔었던 부분이 있었잖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미나, 너는 어쨌든 좀 세상을 그래도 희망이
찬 곳으로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막 약간 뭐라 그럴까 되게 딱딱하게 아니야 희망은 없어 맞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어떻게 생각해? 나? 나는 그것도 가장 좋아하는, 이 책이 가장 좋아하는 지점인데 그 갈등이 엄청 중요하고 멋있었다고 생각해. 나는 계속해서 낙관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지금 힘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진짜 기분 봐도 좋겠네. 약간 이런 거였고. 나는 원래 좀 약간 사람이 이렇게 좀 긍정적이게 이러니까 그런 부딪힘이 있었는데 나는 어디 가서 책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진짜 계속 자주 하거든. 왜냐면 그게 엄청 중요한 부딪힘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 우울증에 관심을 가지고 우울증과 자살에 똑같이 천착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세계를 보는 관점은 너무 달랐던 거잖아. 그 태도가. 나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가 더 나아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언니는 이제 그게 조금씩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이게 현실이구나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번 겪어본 사람이 가진 그 태도인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그 옳은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 지점이 난 되게 놀랍고 너무 놀라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한다는 거잖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판단으로. 그게 나에게 엄청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나도 언제부터 이렇게 좀 비관적이랄까? 약간 어떤 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염세적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컸기 때문에 더 좀 절망도 컸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해왔지만 별로 그것이 세상이 바뀌는 방식으로 안 움직여지는 거를 이제 목격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혹은 뭐 두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상하지 않아도 내가 이 순간에 되게 충실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옳은 방식을 선택해서 가는 거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러한 어떤 방법을 체득하게 된 것 같아. 언제부턴가. 너무 좋은데? 너무 너무 멋진 모먼트다. 너무 멋지다. 네, 그래서 멋진 모먼트를 지나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미나 작가님의 예전 책 잠깐 미개오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미나 작가님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성 우울증, 특히 20, 30대 여성 우울증에 관한 책을 쓰신 건데요. 미개오똑,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미나야, 이 책을 맨 처음에 어떻게 쓰게 된 거야? 그 논문하고 연결이 된 거야? 석사 논문도 우울증에 대해서 썼잖아. 맞아. 제일 최초로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주제에 꽂히게 된 건 2016년에 내가 페미당당이라는 활동가 그룹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여성운동이 다시 리부트 되는 시기였고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내 주변 여자 친구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나도 우리 엄마도 병원에 갔었다는 걸 알게 됐고 나도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의 경험이 너무 별로였던 거지. 계속해서 내가 이 여성 우울증과 그 조울증과 관련된 정보를 문헌으로 당연히 이렇게 책으로 또 찾아보게 되잖아. 그치. 또 막 책을 그치, 우리도 그렇지. 뭘 궁금하면 또 책으로 찾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책을 찾아. 그래서 또 책을 찾아보는데 너무 그 조울증 환자의 미래를 예단하는 그런 문장들이 나를 너무 상처 입히고 내가 그거에 자꾸 나를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계짓지 않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해석해 왔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순간 아 나는 조울증 환자구나 하면서 난 앞으로 이혼도 많이 하고 내가 나 물란하게 살고 막 이런 막 그런 것들 영향을 받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주제, 특히 그 지식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논문 주제도 자연스럽게 이제 여성 우울증을 다루게 되고, 사실 여성은 다 빠졌지. 졸업을 하게 가는 과정에서 또 우울증 자체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또 언니의 논문들을 막 보면서 괜히 혼자 심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와, 이 사람도 엄청 이 주제에 빠져있구만. 이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왜 이렇게 미치고 아픈 사람들한테 관심 있나. 그러게. 내가 이번에 이제 너 만난다고 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 근데 다시 한번 읽어도 정말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추천사도 썼지만 이 추천사는 진짜 형식적인 추천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울증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넓게 나는 다루고 있다는 게 참 좋았거든.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것이 그러한 요인들 중에 네가 그 인터뷰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요인들은 어떤 거가 있는 것 같았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드는 생각은 매번 맨날 바뀌지만 약간 세대 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나 특히 이제 젊은 층의 고통이 되게 심화되는 게 나는 가족 안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처한 어떤 고통의 맥락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런다 그래.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한심하게 보고 너는 언제 취업하려고 그러니, 언제 돈 벌려고 하니, 언제 분가하려고 하니, 막 이런 모든 상황들. 그래서 약간 진짜 그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게 만드는 게 아주 가까운, 특히 가족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조금씩 그 스스로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잃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런 것 같아. 거기에 되게 큰 차이를 요새 많이 느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 엄마 아빠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은 정말 생존이 위협적인,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세대는 더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떤 세대를 이어온 문제라는 생각을 일단 내가 해,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쟁을 겪고 먹고 사느라고 다루지 못했던 어떤 내면의 상처들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더 이제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식 세대가 사실은 다 그게 내려오기 때문에, 왜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그게 차곡차곡 쌓인 문제가 사실은 가장 말단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그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생존의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너는 별로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통스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그치.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이민진 작가의 인터뷰를 보려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메슬로의 그 욕구, 그 피라미드 있잖아. 보면은 가장 아래 이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행복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윗세대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생존에 대한 그 욕구는 많이 충족되었고,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인터뷰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행복과 자아 실현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어렵다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나 엄청 갑자기 공감이 됐어. 그렇네.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때에서 해결된 문제를 왜 다시 젊은 세대들한테 그걸 똑같이 요구하나요? 라고 질문을 다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 그 어떤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느끼는데, 그게 찾는 거 너무너무 어렵지. 그치. 근데 그 이민진 작가 이야기는 정말 맞는 말일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생존이라든지 뭐 어떤 무슨 정치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어떤 행복이라든지 자아 실현의 문제는 실제로 그곳에 답을 찾는 건 훨씬 더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아. 그 생각도 해. 그러니까 왜 그 내 책에도 보면은 그 부부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우용 다빈 커플이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도 다빈이 계속 괜찮다가
행복한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우울증이 터지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순간이 됐을 때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약간 그 지금 젊은 세대가 가진 그런 집단적인 어떤 고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혹시 이 책에서 다 하지 못했었던 거 다음 책에서 또 진행할 생각이야? 그렇구나. 근데 아직도 이제 고민 중이야? 내가 계속 꽂혀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해. 아. 그리고 사실 언니의 그 주제, 그 전공과도 너무 관련이 있는. 그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자기가 경험하는 게 내가 가지는 세계관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재현이 되는 거지. 그치. 내가 무속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그럼 진짜 귀신을 보고 그 신뢰를 받는 게 이게 막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인 세계관 안에서 약으로 해결하고 그게 그 어떤 우울할 땐 뇌과학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뇌과학을 공부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정신분석적인 방식으로 그 고통을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뭐가 옳다는 나의 관심사는 아니고 그 믿음과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는 그 감각 경험 사이의 그 연결고리가 난 너무 흥미로워. 의료의학 공부해야겠다. 그래? 의료의학에서 다른 나도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야. 믿음의 문제.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고 실제로 행동하게 하는지. 정말로. 그래서 그게 나에게 너무 그 꽂혀 있는 주제고, 그리고 그게 또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우울증도 너무 서구화된 지식, 굉장히 제국주의적이고 침략적인 지식 아래에서 사실은 한국의 맥락이랑 되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우울증을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른 문화권에서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나에게. 그러면은 우리 하미나 작가의 다음 책도 무슨 책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기대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그냥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중에 너는 이 중에 뭐라고 생각해? 하나 캐릭터를 고르면. 캐릭터를 고르면 난 진짜 오만한 것 같아. 진짜? 그렇구나. 그 약간 요새 새해 나의 화두가 오만함이야. 오만함이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오만하게 살자? 그 나의 새해에 그 소망이 있어. 새해 바람이 뭐냐면 내가 가진 재능과 가능성을 펼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냐면 너무너무 두렵거든. 근데 그게 오만함이랑은 상관이 없잖아. 그래? 나는 그게 오만함이 항상 그게 오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니야. 너무 그동안 험불하게 너무 스스로를 낮추고 살았나 보네. 그런가? 그건 절대로 오만함은 아니야. 그래? 그럼 나의 가능성과 재능을 마음대로 펼치고 사는 거는 그게 왜 오만함이야? 그렇구나. 그건 자연스러움이지. 감동 모먼트. 그게 나에게 항상 그 자연스러운 길을 가로막았던 것 같아. 너 더 겸손해야지. 너 그런 거 나대면 안 돼. 그 오만한 거야. 거만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눌러왔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을 되게 수치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에서 깨달았어. 절대로 안 돼. 진짜 말도 잘 안 나오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특히 수치라는 거는 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종종 쓰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강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수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지만 나는 수치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강도의 감정이라서, 특히 뭐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강요하는 그런 사회가 난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거는 가능하면 특히 젊은 여성,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나는 안 느끼면 좋을 것 같아. 좋다. 혹시 미나, 네가 나한테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어? 있어. 하나는 상처 퍼즐 맞추기를 쓰면서 언니는 어떤 것이 제일 남았는지, 언니에게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어땠는지가 궁금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미기호떡은 이제 나는 학교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논문이 아닌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지만 되게 애매한 장르의 글이잖아. 그래서 언니가 보기에 어땠는지 그런 지점들을 그렇게 궁금해. 먼저 그 상처 퍼즐 맞추기는 정말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어.
세상에서 더 세상을 나아지게 만들려고 게다가 희망차게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잊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물론 이제 나의 어떤 비관주의랄까 이런 게 지금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굳이 나서서 막 그럴 필요 없어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힘을 더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나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미개 오똑은 오히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책을 쓴다는 게 뭐 학계와 학계 밖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사 학위 여부 뭐 전문가라는 타이틀 이런 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뭐랄까 아주 깊이 할 수 있게 한 책이었어 진짜로. 그래서 난 이 책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논문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여러 심사위원들이 그 어떤 형식의 무슨 그런 게 좀 있잖아. 형식의 규정 같은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책을 쓰든지 나는 미나 네가 이런 책을 쓰든지 그것에 대해서 뭐 경중의 차이라든지 뭐 어떤 책이 더 우수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따질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나도 새롭게 깨닫게 됐었고 만약에 작가로 어떤 면에서 이제 나는 연구자이자 작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참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약간 경쟁의식 경쟁의식은 농담이고 하여튼 영광된다. 그런 생각도 했지. 저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그 서문을 쓸 때 연애하는 설렘이라고 썼는데 저는 진짜 그 느낌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미나 작가와 저는 이렇게 이름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제 글을 쓰게 되면서 차츰차츰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처음 만남부터 뭔가 우리 되게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 뭔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호기심이 되게 많고 약간 떨리는 마음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좋다. 저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되는 사람 주변에 뭔가 누군가가 힘들거나 아픈데 혹은 내가 지금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정을 맺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읽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에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 불일치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없었으면 친밀함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 이후에 훨씬 더 우리가 서로 풀어지고 정말 그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더 깊어지고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일치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불일치의 부분에서 미나가 화를 내려다가 참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글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모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거를 좀 꺼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되게 좋은 동생이면 이모가 그때 우리 뭐 이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좀 나눠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물론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잘못이거나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뜨면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 이모님도 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겠지만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 잘못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 돌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애정을 더 줬어야 되는 거 그런 문제들 아니라고 그런 거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도 완전 공감해요. 네. 저도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여러 친구들과 인터뷰를 이제 자살로 떠나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그러기 전에 우리가 계속 도와주고 알아채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누군가가 살고 죽는 것이 나라는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일일 거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언니 얘기 너무 공감하는데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기간만큼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해? 이러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돌아와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그 애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어떤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저는 되게 잡무 같은 거를 좀 도와줘서 그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그냥 도와주는 것도 설거지 도와주는 거나 서류 문서 작업 같은 거 도와주는 것처럼. 아이고, 울어서 어떡하냐.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가 새롭게 만든 기획이죠. 이곳의 책과 사람에서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오늘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